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장 궁금한 금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동결입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결정이 났습니다. 정확히 이창용 한흥총재의 워딩을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 우리 경기만 보면은 인하해야 되지만 환율이 엄중한 상황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환율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결을 했다. 3%를 동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이 결국은 또 물가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환율은 수입 물가를 올리는, 그렇죠, 원화 약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환율 물가를 뭉뚱들여서 오히려 이번에는 이쪽에 더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동결로 결정을 낸 것으로 보여졌고요. 이번에 보니까 금통위원 6명 중에 1명만 소수 의견, 인하를 주장했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동결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미국 연준의 점도표처럼 3개월 뒤 이런 것들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3개월 뒤에 우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모두가 다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이 났기 때문에 빠르면 2월 25일이거든요. 다음 달이요? 네, 금통위에서는 아마 거의 확실한 대미국 쪽에서 이변이 없는 한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결정 이후에 환율은 좀 안정을 찾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율은 그제부터 상당 부분 좀 글쎄요, 이제 1,450원대인데 이걸 안정을 찾았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1,500원 간다, 그 이상 간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은 아니었지만은 그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워낙 치솟고 달러 강세가 심했기 때문에 우려가 컸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원달러 환율은 조금씩 떨어져서 오늘도 이제 1,450원대,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 네, 지금 1,456원이라고 하네요. 56원대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도 있지만 전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에서는 국민연금 규정에 따라서 이제 선물한 매도, 달러 물량을 출회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부분의 환율을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1,500원 간다. 그러면 더 얻을 수 있는 환차 이익을 못 얻게 되지만 만에 하나 환율이 떨어져서 1,300원 간다. 그래도 1,450원대, 60원대에서의 환차 이익을 그냥 갖게 되는 이제 그걸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모든 게 이게 50억에서 50조에서 80조라고 하는데 이 물량이 달러 물량이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국민연금 전략적 환액지 달러가 나온다 하면 우리 외환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투기적 거래자도 있거든요. 그럼 워낙 약세에 베팅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베팅을 했다가 국민연금 달러 나오면은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하나의 심리적 요인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오늘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오늘 좀 특이하게 느꼈던 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요. 이창용 총재가 기존의 총재와는 좀 많이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그런 패턴은 아닌데 오늘의 코멘트들도 잘 들어보면 선을 좀 이렇게 넘나들게 하는 좀 그런 발언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이따 추경 때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은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함께 해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환율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400원에서 1,470원대까지 올라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엄과 탄핵이 이게 한 30원 정도 올렸고 원래 달러 자체가 좀 강달러 된 부분들 트럼프 이후에 그게 이제 섞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탄핵 계엄 30원, 미국의 강달러 50원 이런 식의 이제 설명까지 하는 걸 보고 이창용 총재가 역시 기존의 총재들과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도 새삼 좀 느꼈던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다음 달이라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내수 상황, 경기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아마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것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이제 11월 한국은행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이제 시중 통화량 보고서 좀 어렵지만은 얼마나 많은 돈들이 돌고 있느냐 보면 이제 M1, M2 이런 게 나오는데요. 더 들어갈 필요 없이 지금 M2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우리의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하다든가 해가지고 유동성들을 꾸준히 공급했기 때문에 지금의 힘든 국면이 실제 돈이 말라서 막 이렇게 경기 침체라든가 이렇게 빠졌다라고는 또 딱 단언하기는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은 꽤 됩니다. 오히려 지금 꾸준히 말씀이세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럼 금리 인하를 또 하는 게 뭔 소용이지? 왜냐하면 돈이 이 정도 풀렸는데도 경기가 안 살았다면 뭐 이게 금리 인하가 무슨 소용이야? 네.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것이고 한국은행도 그걸 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도 필요하고 이제 내수를 위해서 뭐 다음 달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추경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것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민주당이 추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여당과 정부에서는 일단 조기 집행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 총재가 할 거면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필요하고 규모는 15조 원에서 20조 원대가 적절하다. 즉 통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수 특히 경기 침체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재정 정책도 함께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할 얘기는 맞다라고 보지만 그 추경이라는 단어가 현재 우리 뭐 정치 국면에서 보면 약간 정치성을 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총재가 추경 이야기를 했어라고 됐고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기자분들이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방식의 추경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뭐 물어봤죠.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25만 원씩 주는 이런 방식이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손을 껐어요. 그러니까 추경은 하되 하는 총재는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내수부진과 우리 사회에서의 좀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추경을 가야 된다라는 이제 방향성도 함께 말하면서 추경은 얘기하되 또 전국민 지원금 방식은 아닌 이제 여기까지를 다 뭐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엄중한 국면에 중앙은행 총재가 이 정도 발언까지도 자연스럽게 막 한다는 것이 아마 이런 대목 때문에 제가 앞서처럼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그럼 왜 뭐 소상공인만 도와줘야 되느냐? 만에 여기서 전국민 지원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잘 되는 소상공인만 또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까지도 함께 이창용 총재가 했던 것이 또 오늘 뭐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대목입니다. 네, 왜 기존의 총재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승세였거든요. 네,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금리 네. 영향이 있었습니까? 금리 동결 영향보다는 이제 실제로 어제 두 가지 우리도 뭐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지만 1차 불확실성의 이제 해소 측면이 있었고요. 어젯밤에 제가 화요일 날 어젯밤에 나오게 될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정말 꼭 보라고 중요하다, 하셨죠. 꼭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 2.9에 2.9%가 딱 나왔어요. 뭐 예상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흥분한 일이 아닌데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뭐 유가라든가 곡물 가격을 뺀 근원 물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가 3.3%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3.2. 에게 조금 떨어졌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전년 동월로도 그 전망치보다도 떨어졌지만 전월 대비 전망치도 떨어졌고요. 실은 근원 물가가 6개월 이상 계속 상승이었었거든요. 그거를 좀 꺾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추세에서 좀 떨어졌다는 이걸 하나를 가지고 뉴욕 증시를 거의 전 섹터, 전 업종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뭐 나스닥도 2% 넘게 급등을 했고 그래서 그런 훈풍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어제 뭐 대내적인 불확실성 또 소비자 물가에 대한 좀 나름 안심 미국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상당히 좀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 금리는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하죠. 되고요. 지금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트럼플레이션입니다. 트럼프 플러스 인플레이션.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하나 관세 폭탄이라든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라든가 이런 하나하나가 다 물가를 올리는 쪽 감세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건데 세금을 깎아줘서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경제 고용도 좋고 뜨겁잖아요. 여기에 미국만 불을 좋죠. 댕기면 네. 또 물가 상승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일으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거든요. 아마 이 추이를 계속 봐야 되겠고 이걸 염두에 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이것 때문에 금리 쉽게 안 내려. 이것 때문에 우리 좀 더
지표 확인할 거야. 이제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연준은 일단 여기 물가는 떨어졌지만 당장에 3월에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진짜 오리무중입니다. 왜?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당장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기본적으로 한 20개 이상 행정명령 내릴 것 같거든요. 그 면면에 따라서 물가, 경기, 경제 이게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서 굉장히 좀 연준도 중립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있고 아마 오늘 이창용 한은 총재도 환율이란 얘기도 했지만 환율 플러스 트럼프였을 겁니다. 이 두 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도 이제 동결로 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미국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반값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럼플레이션, 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걱정돼? 이러면서 자기가 되면 유가를 반값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셰일 오일 파고 셰일 가스 파가지고 완전히 그냥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근데 기름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름값이 차지하는 가중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트럼프가 만만치가 않은 게 트럼프가 계속 반값 유가를 얘기하고 뭐 셰일 오일 판다, 셰일 가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거의 80달러까지 다 육박하려고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3개월간 거의 60% 이상, 70% 폭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트럼프를 믿고 유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가스 가격 떨어질 줄 알았는데라는 분들은 약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포인트는 정말로 트럼프가 취임 후에 자신의 뜻대로 유가와 이 에너지 가격을 반토막 내게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게 트럼프 앞에 닥친 저는 1차 시험대라고 보고 있고요. 방면에 맞대응하는 브릭스 국가들 있잖아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 이제 안티 미국, 안티 트럼프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든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를 더 인플레이션의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강대강의 싸움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선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오히려 원자재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못 잡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쪽을 믿는 쪽은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것이고 지금 중국의 내수 분진도 그래서 수요도 별거 없으니까 이제 결국 트럼프가 몰아치면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정말 완전히 양쪽으로 나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와는 별도로 뭐 시간은 다 된 것 같지만 또 하나가 트럼프가 약달러의 신봉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약달러를 만드는 짓을 무슨 행동을 분명히 저는 트럼프가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전에도 설명했던 뭐 제2차 플라자 합의, 뭐 일명 마러라고 합의든 뭐든 그 약달러에 대한 정책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이제 다음 주에 취임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해결을 할지 트럼프가 또 하나의 관심사다 보고 있는데 저는 원자재 쪽은 글쎄요 트럼프가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달러 쪽의 입장에서 섰을 때는 약달러는 어떤 식으로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약달러가 좋죠. 왜냐하면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강달러가 나와줘야 수급이 좀 그나마 들어옵니다. 뭐 워낙 약세야지 수출 가격 경쟁 좋고 이건 이제 진짜 옛날 한 30년 전 이론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 원화가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줘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K 증시가 3년간의 좀 어려움을 깨치고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단 원자재 가격은 안정을 원하는 거고요. 반면에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는 약달러를 일단은 트럼프에게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